오늘은 재개발의 희비가 엇갈린 두 지역을 가볼 텐데요. 바쁘시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효창공원 압력 삼각지 방면으로 가다 보면요. 좌측에는 원효로 1가가, 우측에는 원효로 2가가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은 같은 용산이라는 브랜드와 용산공원, 캠프킴 부지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대형 개발 호재, 소외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재개발 기대감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같은 지하철역인 효창공원 압력을 이용하고요. 최근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그곳과도 가깝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두 지역의 입지나 개발 호재, 2040 서울 플랜의 수혜 지역이다, 용산이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두 지역의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입지지만 너무나 다른 재개발 방식으로 원효로 1가와 원효로 2가는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원효로 1가부터 가보겠습니다. 현재 오세훈표 시프트 시즌2라고 불리는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예전에는 역세권 시프트라고 불렸습니다. 원효로 1가는 처음부터 역세권 시프트를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요.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건 공공재개발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분위기를 보자면 서울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었고, 정부는 공급은 충분하니 공급 이야기는 하지 마라, 문제는 빚내서 투기하는 사람들이다 라며 각종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라는 분위기였는데요. 그것과 맞물려 서울시 정책도 비슷했습니다. 공급 자체를 막았는데요. 전면 철거하는 방식의 재개발보다는 보전이나 유지의 개념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노선을 갈아탑니다. 서울시는 이때의 재개발을 원하는 신규 지역이나 해제 지역이 신청조차 하기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제도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주거정비지수제인데요. 특히 재개발에서 중요한 노후도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지금은 노후도 부분을 노후도 동수 하나만 평가하지만 이 당시에는 연면적 노후도라는 평가 항목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축 빌라 몇 개만 들어가면 재개발은 물 건너가는 그런 규정이었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서울 재개발의 구역 지정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안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 결과 매년 4만 가구의 공급을 막아버렸는데요. 이러던 와중에 나온 것이 공공재개발입니다. 정부가 공급 부족을 인정한 셈인데요. 갑자기 재개발의 희망이 생긴 서울은 노후된 주택이 많은 뉴타운 해제 지역을 위주로 상당수의 지역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문제는 서울시 조례에 있는 노후도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용산구에서 공공재개발에 공모한 사업지는 한남 1구역, 정파동 1가, 원효로 1가 등이었는데요. 한남 1구역은 주민이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사유로, 정파동 1가와 원효로 1가는 노후도 미충족으로 탈락하게 됩니다. 마침 서울시는 2020년 10월 법 개정을 통해서 역세권 시프트의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기존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을 확대해서 일반 주거지역까지 활성화시켰고, 2022년 말까지 한정해서 기존 1차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변경하는 등 주택 공급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탈락 후에 원효로 1가는 그 기회를 잘 보고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했고, 한남 1구역과 정파동 1가 인근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 결과 원효로 1가는 신속통합기획의 그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된 청파 2구역과 탈락지 중에서는 원효로 3가 일대, 서계동, 이태원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거래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고요. 원효로 1가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요. 장점은 돈이 급하거나 추후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소유자들이 자유롭게 털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단점은 타 지역이 거래 제한 구역으로 묶이면서 아직 권리 산정이 나오지 않은 기간을 틈타 거래가 가능한 원효로 1가의 신축이 들어설 수 있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원효로 2가일 때는 3080 플러스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의외입니다. 대다수가 원해에서 신청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올해 신속통합기획에 공모하거나 원효로 1가와 같이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할 것으로 봤는데요. 아마 일부의 소유자가 도심복합 사업에 신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원효로 2가의 문제가 3종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까지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소유자들은 분명 반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2021년 6월 29일 이후의 거래자들은 현금 청산이 되다 보니 당연히 반대할 텐데요. 이분들 또한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도심복합 사업 선정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사업체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분위기도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정된 이후에는 현금 청산의 문제 때문에 거래가 아예 끊길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은데요. 매매를 원하는 소유자분들은 발이 묶이게 되고요. 추후에 추가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소유자분들은 정부와 일부 수익을 나눠야 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매매가 가능한 원유로 1가의 빌라 가격을 보면 매물이 많지 않고 원룸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6억 5천만 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약 3억 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한다면 팔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유로 2가는 도심복합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금 청산이란 부담감으로 호가도 낮을 뿐만 아니라 매매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원유로 1가와 원유로 2가의 가장 큰 차이는 속도의 문제가 아닌 내 집을 팔 수 있느냐 팔 수 없느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유로 2가는 여러가지 이유로 도심복합 사업이 잘 순항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반대하는 플랜카드를 시작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비슷한 입지이며 같은 효창공원 압력을 이용하지만 희비가 엇갈린 원유로 1가와 원유로 2가 재개발에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